검푸른 어둠이 짙게 깔린 캠퍼스는 낮 동안의 활기를 잃고 기묘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으며 간간히 불어오는 밤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빗줄기가 훑고 지나간 보도블록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번들거렸고 그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한 그림자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유령처럼 매끄럽게 움직였다. 한서윤은 평범한 문과 대학생이 쓰기에는 다소 투박해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입고 있던 카디건의 단추를 풀어 헤쳐 활동하기 편한 상태로 옷매 무새를 다듬었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의 농담에 수줍게 미소 짓던 순진한 여학생의 가면은 어둠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살인적인 기술을 훈련받은 정보기관의 최정계 요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사회과학관 3층 구석에 위치한 강태주 교수의 연구실이었으며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금융범죄 조직의 치부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왁스, 칠한 나무 바닥의 향기가 뒤섞인 복도는 적막함. 그 자체였고 서윤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며 목표 지점에 접근했다. 보안 시스템은 이미 20분 전에 동료가 원격으로 해킹하여 무력화시킨 상태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너를 돌 때마다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폈다. 강태주 교수는 학계에서 천재적인 범죄 심리학자로 칭송받고 있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고 정보국 내부에서도 그를 단순한 학자가 아닌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다. 서윤은 연구실의 육중한 오크통 문 앞에 멈춰 서서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으나 예상대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머리핀으로 위장된 특수 락픽 도구를 꺼내 들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금 장치의 핀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달칵거리는 미세한 금소금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자 서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문을 밀고 연구실 내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부는 천장까지 닿은 높은 책장에 꽂힌 수천 권의 서적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에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는 대신 어둠에 익숙해진 육안으로 방 안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며 금고가 숨겨져 있을 만한 위치를 스캔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강의 자료들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지옥을 묘사한 고전 명화가 걸려 있어 주인의 독특하고도 음울한 취향을 짐작게 했다. 서윤은 발소리를 죽인 채 그림 쪽으로 다가갔고 그림 뒤편의 벽을 두드려보며 숨겨진 공간의 울림을 확인하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액자의 가장자리를 더듬어 숨겨진 버튼을 찾아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기온의 변화나 바람의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원초적인 감각이자 맹수가 먹잇감을 노릴 때 발산하는 살기 어린 기척이었다. 서윤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미 몸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가 그녀의 청각을 자극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른쪽 허벅지에 고정된 단검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순간 방 안을 대낮처럼 밝히는 조명이 켜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찌푸리며 서윤이 방어태세를 취하자 책상 맞은편의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강태주 교수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한 손에는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흐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은 지금 이 상황이 우발적인 조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안경 렌즈 너머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서윤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바라보는 과학자의 그것처럼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서윤은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 상황을 모면할 핑계를 찾으려 했지만 강태주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섣불리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강태주는 와인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가 한 모금 음미한 뒤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서윤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침입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원을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민간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거나 무기를 찾으려 허둥대야 마땅했으나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에 발을 들인 불청객을 즐기려는 듯한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연구실 안에는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7m 남짓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인 듯했다. 서윤은 여전히 학생인 척 연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체를 드러내고 그를 제압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아, 교수님, 제가 레포트를 제출하러 왔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그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연출하며 어설픈 변명을 내뱉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주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서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의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서윤의 심장을 조여왔다. 거짓말이 서툴군요. 한서윤 학생 아니면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드려야 합니까? 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그제야 서윤은 그에게서 풍기는 옅은 시가 냄새와 차가운 스킨 향을 맡을 수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굳게 닫힌 문을 눈짓으로 가리켰고, 그 행동은 마치 쥐구멍조차 막혀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자정 넘은 시각에 락픽으로 잠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금고 위치를 찾아내는 여대생이라니. 우리 학교 수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군요. 강태주의 조롱 섞인 말은 서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더 이상 연기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윤은 어깨에 힘을 빼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전투태세로 전환했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강태주는 짐짓 놀란 척 과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그가 서윤의 무력 행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순진한 학생으로 위장한 그녀 문서를 찾다가 교수에게 들켰더라. 이거 꽤나 자극적인 삼류소설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는 서윤의 살기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조소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 정체가 뭐야? 단순히 교수는 아닐 테고 에레보스와 한패인가? 그녀의 질문에 강태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찌읒찌읒 혀를 찾고 마치 답답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처럼 훈계하듯 말했다. 질문이 틀렸어. 지금 상황에서 네가 궁금해해야 할 건 내 정체가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여야지. 강태주는 서윤의 턱을 잡아 올리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그녀가 거칠게 쳐내자 어깨를 으쓱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허공에 흔들어 보였고 그 봉투 겉면에는 서윤의 소속 기관인 전략정보국 BIS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녀는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정보국의 기밀까지 손에 쥔 내부자이거나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율했다. 내가 보안을 해제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요원 너희 조직에는 배신자가 있어. 그리고 네가 찾으러 온 그 판도라 문서는 지금 내 손에 들어가면 넌 죽은 목숨이야. 강태주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명백한 사실을 담고 있었고 서윤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강태주는 여유롭게 봉투를 다시 책상 위에 던져놓으며 소파에 기대앉았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이제야 본론을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군이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007 요원 나랑 할 얘기 있지 않나? 그는 서윤의 코드네임을 비꼬아 부르며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렸다. 서윤은 숨을 멈췄고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위태롭게 진동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서윤이 낮게 으르렁거렸고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협존의 복수를 위한 칼이 되어줘. 그럼 나도 네 목숨을 구해주지.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야 블랙스완. 한서윤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간 것은 강태주의 입에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녀의 이성은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훈련된 본능은 눈앞의 남자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순식간에 책상과 소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서윤의 손에 들린 단검은 서늘한 파공음을 내며 강태주의 목을 향해 정확히 쇄도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을 상황이었지만 강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칼날이 그의 목을 떼 바로 앞에서 멈춘 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동자에 서린 기묘한 확신과 조롱이 서윤의 동작을 주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고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숨막히는 침묵을 만들어냈다. 칼을 거두는 게 좋을 텐데 한서윤 학생 아니면 특수요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주는 목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고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본 사람처럼 침착했다. 내 심장 박동이 멈추거나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네의 신상 정보와 이곳에서의 무단 침입 영상이 정보국 감사실과 에레보스 간부들에게 동시에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서윤은 칫하고 혀를 차며 이를 악물었지만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걸고 있었고 그 도박판의 설계자는 다름 아닌 강태주 자신이었다. 서여윤은 거칠게 단검을 거두고 그를 소파 등받이로 밀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강태주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느긋한 손길로 바로잡으며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그 여유로운 태도는 서윤의 신경을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당신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판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민간인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에레보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자네 조직 전체가 가진 것보다 방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군.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서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들자 그곳에는 최근 2개월 동안 정보국 요원들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기록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정보국 내부에서는 단순 사고나 작전 중 사망으로 처리된 사건들이었지만 강태주가 제시한 자료는 그 모든 죽음 뒤에 에레보스의 그림자가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자네 조직 내부에 두더지가 있어. 그것도 아주 높은 위치에 말이지. 강태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내용은 서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만약 자네가 오늘 밤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나를 제거한다면 자네 역시 저 명단의 다음 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거야. 서윤은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믿었던 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눈앞의 남자가 가진 정보력에 대한 경계심이 동시에 솟구쳤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지?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나?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반문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등지고 섰다. 자네의 눈빛 때문이야. 지난 한 달간 강의실에서 지켜본 자네의 눈에는 정의감보다는 순수한 분노와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에레보스에게 가족을 잃었잖아, 나처럼. 마지막 말은 서윤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픈 상처를 정통으로 찔렀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강태주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은 서윤이 매일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것은 상실의 고통을 넘어선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었으며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하고 있는 공통 분모였다. 나는 머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자네는 내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거래의 핵심이지. 강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복잡한 암호 코드로 잠겨있는 파일 하나를 화면에 띄웠다. 이게 바로 자네가 찾던 판도라 문서의 일부야 하지만 암호화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내 도움이 없으면 자네는 평생 이 파일의 껍데기만 구경하게 될걸. 서윤은 딜레마에 빠졌다. 눈앞에 이 오만한 교수를 신뢰한다는 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지만 그가 쥐고 있는 펜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정보국의 지원도 없이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거대 범죄 조직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고 강태주의 제안은 어쩌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몰랐다. 좋아요. 협력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딴 마음을 품거나 내 뒤통수를 치려는 낌새가 보이면 그땐 망설임 없이 당신 목을 그어버릴 겁니다. 서윤의 살벌한 경고에도 강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훌륭한 태도야. 바로 그런 야생성을 원했어, 파트너. 계약이 성립되었군. 그럼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하도록 하지. 강태주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마치 조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자네는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에레보스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바로 꼬리를 밟힐 테니까. 그는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쭈쭈쭈쭈 혀를 찼다. 그리고 그 촌스러운 안경과 헐렁한 옷차림은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위장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내 미적 기준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거슬리는군. 서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강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당장 내일부터 내 연구실 조교로 들어와. 공식적으로는 학업 상담과 연구 보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이곳에 드나들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거야. 서윤은 반발하려 했지만 그의 논리가 타당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순진한 대학생이자 성실한 조교로 밤에는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로 사는 거지. 강태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덧붙였다. 명심해. 이 사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하고
자네의 목숨줄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그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고 서윤은 이 위험한 남자와의 동거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서윤은 강태주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어깨너머로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수님.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 협력자일 뿐이니까. 그리고 내 패션에 대해 지적질할 시간에 당신 목이나 잘 닦아두시죠.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고 그동안 유지해온 냉정한 가면을 벗어던진 채 피로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와 다정한 모습의 한 여자가 있었지만 사진의 한쪽 귀퉁이는 불에 그을려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거의 다 왔어. 강태주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중얼거렸고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슬픔과 광기로 일렁거렸다. 한서윤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의 계획에 끼어들었지만 그는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날카롭고 위험한 칼이었고 자신은 그 칼을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검사였다. 한편 복도로 나온 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태주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가 가진 정보력과 치밀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어둠은 그녀의 탐구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그는 언제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인물이었고 이 동맹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서윤은 주머니 속에 도청장치를 확인하려다 멈칫했다. 강태주라면 이미 그녀가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감지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도청장치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구두 굽으로 지식여버렸다. 이제 그녀는 정보국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판단과 강태주와의 계약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고독한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이 길에 뜻하지 않은 동행자가 생겼지만 그것이 구원일지 파멸일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서윤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 강의실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교수와 제자, 그리고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라는 이중적인 관계는 그녀의 영이 인생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배역이 될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강태주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두고 보자고 강태주,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 역시 당신을 철저하게 이용해 줄 테니까.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지나갔고 캠퍼스의 시계탑은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리며 긴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강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마저 금빛으로 물들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한서윤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전공서적을 가슴에 품고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동그란 안경을 습관처럼 치켜 올리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젯밤의 그 살벌했던 대치 상황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태주는 완벽하게 교수의 가면을 쓰고 강단 위에 서서 유창하게 범죄 심리학 개론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셔츠 소매는 적당히 걷어 올려져 있어 탄탄한 팔근육이 언뜻 보였고 칠판에 판서하는 그의 손길은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해서 여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그가 칠판에 적어 내려가는 범죄 동기의 은폐라는 단어를 보며 저 단어가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녀는 졸음을 참지 못하는 척 고개를 꾸벅거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신경은 온통 강단 위의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주는 강의 도중 예고도 없이 서윤을 지목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자 강의실 안의 모든 눈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한서윤 조교 이 이론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충 설명을 해보겠나. 그는 짐짓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은 장난기 어린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당황한 척 자리에서 일어나며 책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연발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실수투성이인 초보 조교 그 자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강태주의 뻔뻔함에 치를 떨며 오늘 밤 그를 어떻게 골탕 먹일지 궁리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답변을 정정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은근슬쩍 그녀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묘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서윤은 짐을 챙겨 강태주의 뒤를 따라 연구실로 향해야 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꽂혔는데 그것은 교수의 총애를 받는 조교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섞인 것들이었다. 연구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서윤은 어깨를 펴고 굽혔던 허리를 곧게 쓰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연기가 아주 일품이더군. 특히 책 떨어뜨릴 때의 그 타이밍은 아카데미상 감이었어. 강태주가 책상에 걸터 앉으며 비꼬는 투로 말하자 서윤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당신이야말로 사람 놀리는 재주가 탁월하더군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굳이 나를 지목해서 망신을 줘야 했습니까? 그녀의 항변에 강태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이건 망신이 아니라 훈련이야. 앞으로 자네가 내 조교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매뉴얼과 에레보스가 학교 재단에 심어놓은 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파일이다. 서윤은 날아오는 태블릿을 가볍게 낚아채 화면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들이 암호화되어 나열되어 있었다.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니라 학교라는 거대한 합법적 울타리를 이용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였다. 강태주는 커피를 내리며 등 뒤로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자네 임무는 도서관 서버실에 접속해서 이 자금 흐름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거야 물론 보안 요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말이지.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은 뭘 할 건데요? 나 혼자 위험한 짓을 다 하라는 건 아니겠죠? 나는 오늘 저녁 이사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서 그들의 동태를 살필 예정이다. 윗선의 움직임과 아랫물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해야 퍼즐이 맞춰지니까. 강태주의 설명은 타당했지만 서윤은 그가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동안 자신은 먼지 구덩이 서버실에서 뒹굴어야 한다는 사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파트너로서의 역할 분담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늦은 오후까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고 그 과정에서 강태주의 예리한 분석력과 서윤의 직관적인 판단력이 의외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때때로 의견 충돌로 인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오는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연구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잠시 밖을 내다보다가 교정을 가로지르는 낯선 정비공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함을 들고 있었지만 걸음거리는 군인의 그것처럼 절도가 있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지나치게 예리했다. 서윤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고 그녀는 즉시 강태주를 창가에서 물러나게 했다. 저 사람들 학교 직원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강태주는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군. 보통 시설팀 직원들은 저렇게 각 잡힌 자세로 걷지 않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에레보스가 냄새를 맡고 사냥개들을 풀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늘 작전은 취소하는 게 좋겠어. 위험 부담이 너무 커. 강태주가 제안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핵심에 다가갔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밤 그들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서 서버에 접속하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캠퍼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적막함에 휩싸였고 중앙도서관만이 시험 기간을 맞아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서윤은 학생들 틈에 섞여 도서관 열람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전공책을 펴놓은 채 노트북으로 서버 우회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주변은 책 넘기는 소리와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출입구 쪽에 쏠려 있었다. 예상대로 낮에 보았던 정비공 차림의 남자들이 도서관 로비에 나타나 보안 요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CCTV 해킹 화면에 잡혔다. 그들은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건물 내부를 수색하려 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공구함 속에는 스패너 대신 소음기 장착 권총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체크했지만 진행반은 야속하게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파티장에 있어야 할 강태주가 턱시도 차림 그대로 그녀 앞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펼치고 있었다. 여기는 웬일이에요? 미쳤어요. 서윤이 입모양으로 따져 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다. 파티가 너무 지루해서 말이야. 그리고 내 조교가 늑대 속을 해서 무사한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재킷 안쪽에서 소형 EMP 장치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들켰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야 이걸 터뜨리면 건물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10분간 먹통이 될 거야. 그 사이에 도망쳐. 서윤은 그의 무모함에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짧은 대화는 서가 쪽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정비공 중 한 명이 열람실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명백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서윤은 급히 노트북을 닫고 강태주의 손을 잡아 끌며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좁은 책장 사이에 틈에 밀착해 섰고 강태주의 가슴에 서윤의 등이 닿아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놈들이 내 얼굴을 알아요. 여기서 마주치면 총격전이 벌어질 거예요. 서윤이 속삭이자 강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 자네는 비상구로 나가. 하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전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처리할게요. 남자가 그들이 숨어있는 책장 앞까지 다가왔고 서윤은 숨을 멈춘 채 남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코너를 도는 순간 서윤은 전광석화처럼 튀어나가 남자의 명치를 가격하고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지만 훈련받은 킬러답게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다. 좁은 서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투는 치열하고 위태로웠다. 서윤은 책을 꺼내 방패처럼 사용하며 칼날을 막아냈고 낮은 발차기로 남자의 무릎 관절을 공략했다.
도서관 안의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서윤은 오직 눈앞의 적을 제압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강태주는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두꺼운 법전 모음집을 집어들어 킬러의 뒤통수를 향해 정확하게 내리찍었고, 킬러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서윤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왔다. 서윤의 회전 발차기가 남자의 턱에 장렬했고, 거구의 킬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서가 위로 쓰러졌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하얀 피부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괜찮아. 강태주가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쓰러진 킬러의 몸을 뒤져 통신기를 찾아냈다. 지원 병력이 오고 있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두 사람은 쓰러진 책들과 흩날리는 종이들을 뒤로하고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비상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건물 곳곳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고,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윤은 강태주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그를 이끌었다. 당신 차 어디 있어요?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강태주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고,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이 라이트를 번쩍이며 응답했다. 채 올라타자마자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출발했고, 백미러 속으로는 뒤늦게 쫓아나온 킬러들이 총을 겨누는 모습이 보였다. 총알이 뒷유리에 박히며 거미줄 같은 금을 만들었지만, 차는 굉음을 내며 학교 정문을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 위로 합류했다. 질주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거친 숨만 골랐다. 강태주는 핸들을 꽉 쥐은 채 옆자리의 서윤을 힐끗 쳐다보았고, 그녀의 팔뚝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다쳤군. 글로브 박스 안에 구급 상자가 있어 일단 지혈부터 해. 서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상처를 쓱 닦아내며 웃었다. 이 정도는 찰과상이에요. 그보다 아까 법전으로 내려찍는 솜씨가 제법이던데요, 교수님.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고 서로의 실체를 확인했다. 강태주는 더 이상 서윤을 어린 학생으로 보지 않았고, 서윤 역시 그를 단순한 민간인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에레보스는 이제 그들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닥쳐올 것이 분명했다. 도심의 화려한 넌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차 안의 침묵은 무거우면서도 따뜻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서윤이 묻자 강태주는 어두운 도로 끝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 안전 가옥으로 가지. 학교도 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오늘 밤은 거기서 재정비하고 내일 방역을 준비해야 해. 서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오늘 다운로드한 파일이 무사한지 확인했다. 다행히 데이터는 온전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옆에서 운전하는 남자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이 위험한 동행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룸미러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된 교회의 황량한 도로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주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포장 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 위를 위태롭게 달리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차체는 바닥의 요철에 부딪힐 때마다 덜컹거렸다. 한서윤은 조수석에서 태블릿 화면을 주시하며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의 굳어있는 옆 얼굴에 쏠려 있었다. 그는 도서관을 탈출한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핸들을 쥐고 있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어 그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격동을 짐작하게 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폐쇄된 산업단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곳은 도시 괴담에나 나올 법한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버려진 제약, 회사 연구소였다. 차가 녹슨 철문 앞에서 멈춰 서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연구소의 정형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사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덩굴 식물이 외벽을 뒤덮고 있었고 깨진 창문들은 검은 눈 구멍처럼 공허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강태주는 시동을 끄고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차문을 열었다. 서윤은 그를 따라 내리며 차가운 밤 공기에 섞여 있는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곳이 에레보스의 시작점이야. 10년 전 의문의 폭발 사고로 폐쇄되기 전까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체 실험실이었지. 강태주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발밑에서 부서지는 유리 조각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로비는 폭발의 흔적으로 그을려 있었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집기들은 이곳이 급박하게 폐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남아있었다. 서윤은 전술 조명을 비추며 사주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강태주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걷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지하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앞에 멈춰 섰고 그곳의 육중한 철문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굳게 잠겨 있었다. 강태주가 먼지 쌓인 키패드에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녹슨 기계장치가 비명을 지르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윤은 그가 지도도 없이 이 복잡한 구조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으며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죠? 이 건물이 폐쇄된 건 1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그때는 겨우 대학생이었을 텐데. 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태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곳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던 곳이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살해당한 현장이기도 하지. 그의 고백은 서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강태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에레보스가 요구한 불법 약물 제조를 거부하다가 사고로 위장되어 제거당했어. 내가 그날 밤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러 왔다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고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과거는 그가 왜 그토록 에레보스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괴물 같은 교수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였다. 지하 연구실은 지상과는 달리 보존 상태가 양호했고 각종 실험기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스란히 남아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신경을 긁어댔다. 강태주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로 향했고 서윤은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작전 중에 가족을 잃고 조직에 거두어진 과거가 있었기에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그의 삶이 얼마나 황량했을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같이 싸울게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강태주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메인 서버실의 문은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지만 강태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데이터 카드를 꺼내 우회 접속 포트에 꽂아 넣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웅궁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에 푸른 불빛이 들어왔고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서버실 입구를 지켰고 강태주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에레보스를 파멸시킬 결정적 증거인 원본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다. 찾았다. 이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야. 강태주의 외침과 함께 화면 중앙에 암호화된 파일 폴더가 나타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해독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나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붉게 전멸하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연구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함정이야. 데이터에 접근하면 자폭 시퀀스가 가동되도록 설정해놨어. 강태주가 다급하게 외치며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경보음 소리에 맞춰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준비를 했고 굳게 닫혀있던 격벽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며 퇴로를 차단하려 했다. 서윤은 즉시 무정의를 확인했지만 통신은 차단되어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는 적들이 이미 지하까지 침투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놈들이 우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운로드 얼마나 걸려요? 서윤이 소리치며 권총을 장전하고 문 밖을 향해 조준했다. 1분 아니 30초만 버텨줘. 강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에 뜬 진행바를 노려보았고 서윤은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좁은 복도를 울리며 귓가를 때렸고 적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가린 채 압박해 들어왔다. 서윤은 서버실 입구에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정확한 사격으로 선두에 선 용병들을 쓰러뜨렸지만 적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탄창을 교체하는 짧은 순간에도 총알이 빗발치며 벽면의 타일을 깨뜨렸고 파편들이 서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직 멀었어요. 놈들이 문 앞까지 왔다고요. 서윤의 절박한 외침에 강태주는 마지막 파일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뽑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났어. 나가자. 강태주가 책상을 뛰어넘어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을 때 서버실의 강화 유리창이 적들의 집중 사격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반대편 비상통로를 향해 달렸지만 이미 내려오기 시작한 격벽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강태주는 격벽의 제어 패널을 열고 전선을 뜯어내어 수동으로 멈추려 했지만 이미 시스템은 통제불능 상태였다. 틈이 50cm 정도 남았을 때 서윤은 강태주를 먼저 밀어 넣었고 자신도 몸을 날려 간신히 반대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격벽이 완전히 닫히며 뒤쫓아오던 적들의 총격을 차단했지만 그들은 이제 막다른 길에 갇힌 꼴이 되었다. 이 통로는 예전 폐수 처리장으로 연결돼 있어 냄새는 지독하겠지만 유일한 탈출구야. 강태주가 숨을 헐떡이며 앞장섰고 서윤은 그의 뒤를 따르며 후방을 경계했다. 통로는 좁고 미끄러웠으며 발목까지 차오른 오수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지만 두 사람은 생존을 위해 묵묵히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출구라고 믿었던 폐수 처리장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에레보스의 정계부대장인 킬러가 중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대기하고 있었다. 0007 요원 그리고 배신자의 아들 쥐새끼들처럼 잘도 도망다니는군. 킬러의 비웃음과 함께 사방에서 레이저 조준점이 두 사람의 심장을 겨냥했고 서윤과 강태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강태주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단검을 역수로 쥐었고 강태주는 품 안에 하드디스크를 꽉 쥐었다. 항복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라는 적의 회유에 서윤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내 사전에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말이야. 대신 지옥행 티켓은 끊어줄 수 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강태주가 서윤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저기 보이는 가스 배관 내가 신호를 주면 저걸 맞춰 폭발을 일으키면 시야가 가려질 거야. 그때 내가 해킹해둔 환풍구 펜이 멈출 테니 그쪽으로 뛰어. 서윤은 눈짓으로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강태주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 소형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셋, 둘, 하나 지금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배관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적들이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난사하는 사이 서윤은 강태주의 손을 잡고 멈춰선 대형 환풍구 펜 사이로 몸을 던졌다. 좁은 통로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등 뒤에서는 폭발의 열기와 적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그들의 탈출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생존 게임의 시작일 뿐이었다.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숲속의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며 온몸이 긁히고 멍들었다. 강태주는 낙하 충격으로 다리를 다쳐 절뚝거렸고 서윤은 그를 부축하며 빗속을 뚫고 숲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추적대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여기다가는 둘 다 잡혀요. 당신 먼저 가요. 내가 유인할게요. 서윤이 강태주를 밀어내며 말했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헛소리하지 마.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거야. 그게 계약 조건이었잖아. 그의 단호한 눈빛에 서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그를 부축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칠흑 같은 숲을 헤쳐나갔다. 어느새 비는 폭우로 바뀌어 시야를 가렸고 천둥소리가 추적자들의 발소리를 덮어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었다. 강태주는 다리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서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단순한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삶에 찾아온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이 숲의 끝자락에 있는 낡은 산장에 도착했을 때 강태주는 결국 다리의 힘이 풀려 쓰러졌고 서윤은 그를 받아 안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산장 안으로 들어온 서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젖은 옷을 찢어 강태주의 다리 상처를 지혈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태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뺨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주었다. 걱정 마. 아직은 안 죽어. 판도라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절대 눈 못 감아. 그의 말은 서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서윤은 그를 품에 안고 천을 나누며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은 길고도 잔혹할 것이며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만 했다. 밖에서는 다시 사냥개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폭풍우 치는 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장 밖의 세상과는 달리 낡은 오두막 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깨진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를 덮어주고 있었다. 한소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널려있던 마른 장작들을 모아 벽난로에 불을 피웠고 타오르는 불꽃이 희미하게 남아 실내를 밝히자 강태주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소파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다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고열로 인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서윤은 젖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산장 구석의 찬장을 뒤져 오래된 위스키 한 병과 낡은 구급 상자를 찾아냈지만 그 안에는 소독약과 붕대 몇 개만이 들어있을 뿐
마취제는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강태주에게 다가갔고 그의 흐릿한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힘겹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통증을 느꼈다. 태주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을 안심시키려는 듯 여튼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서윤은 그 미소가 얼마나 위태로운 가면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위스키 병을 따서 태주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거칠게 말했다. 이걸 마셔요. 마취제 대신이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을 잃는 게 나을 거예요. 태주는 순순히 독한 술을 삼켰고 알코올 기운이 퍼지자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아주 조금 펴지는 듯했다. 서윤은 남은 위스키를 그의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태주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지만 그는 비명 대신 낮은 신음만을 흘려보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핀셋으로 상처 깊이 박힌 파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상처를 봉합하는 동안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고통을 견뎌냈으며 서윤은 그의 고통이 자신의 살을 찢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몇 번이나 바늘을 놓칠 뻔했다. 마침내 붕대를 감고 처치를 끝낸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자 태주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 보는군. 천하의 블랙스완도 피를 무서워하나 태주의 농담 섞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내 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임무 실패니까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맺힌 물기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벽난로의 온기만으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기에 두 사람은 천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밀착해 앉았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반쯤 감긴 눈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증오했어. 법도 정의도 다 가진 자들의 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어.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 했으니까.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투영해 보았고 고아로 자라 정부의 살인병기로 키워진 자신의 삶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조용히 태주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조직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정보를 훔치면서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당신을 구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고백은 태주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고개를 돌려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냉혹한 스파이가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운 한 여자의 얼굴이었고 태주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윤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만난 거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어둠에 잠식되어 사라졌을 테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주변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긴장감은 어느새 강렬한 이끌림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태주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고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절박한 의식과도 같았다. 태주는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그녀를 끌어안았고 서윤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낡은 산장 안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끝에 선 연인처럼 격렬하게 서로를 탐닉했고 그 순간만큼은 에레보스의 위협도 조직의 배신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하기보다는 쓰라리고 아팠지만 그 무엇보다 진실했고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피어난 꽃처럼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태주의 뜨거운 천이 서윤의 차가운 몸을 녹였고 서윤의 강인한 생명력이 태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깨웠다. 새벽이 다가오자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산장 밖의 정적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윤은 태주의 품에서 깨어나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손목에 있는 통신 단말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주가 깨지 않도록 몸을 일으켜 단말기를 확인했고 화면에 뜬 메시지는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본부는 서윤을 이중 스파이로 규정하고 사살 명령을 내렸으며 태주와 함께 있는 위치를 추적 중이라는 정보가 암호 코드로 전송되어 있었다. 조직 내의 배신자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에레보스와 결탁해 그들을 사냥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잠든 태주를 돌아보았고 이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태주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자 서윤은 황급히 단말기를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태주의 예리한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야? 상황이 안 좋은가? 태주가 몸을 일으키며 묻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우리 둘 다 타깃이 됐어요. 조직이 나를 배신자로 몰았고 추격대가 곧 여기 들이닥칠 거예요. 태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예상했다는 듯 반응했다. 오히려 잘됐군 적이 누군지 명확해졌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정면 돌파한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서윤은 그의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머니에서 어제 챙겨온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야. 확실하게 끝내려면 놈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심장부를 찔러야 해. 서윤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놀란 눈으로 물었다. 설마 오늘 밤 열리는 자선 파티에 가겠다는 건가요? 그 몸으로요. 거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곳이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지. 놈들은 우리가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 허를 찌르는 거야. 서윤은 그의 미친 계획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승부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산장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고 서윤은 태주의 상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드레싱하며 그에게 자신의 예비용 무기를 건넸다.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등 뒤에 있겠다고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무너질 테니까. 태주는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약속하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평범한 교수와 학생으로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낙제 점수 대신 A 학점을 줄 테니까. 농담 섞인 그의 말에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 비장한 공기는 잠시나마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숲을 빠져나가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을 빠져나와 버려진 도로변에서 낡은 트럭 한 대를 훔쳐탄 그들은 도시를 향해 질주했고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마치 다가올 피의 축제를 예고하는 듯 했다. 서윤은 운전대를 잡고 태주는 조수석에서 하드디스크를 노트북에 연결해 파티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준비를 했다. 우리는 유령이 되어 그 파티장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최악의 악몽으로 만들어주지.
태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서윤은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들은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 가지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도시의 경계선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검문소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경찰까지 매수된 상태라면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요. 우회로를 찾아야 해요. 태주는 지도를 검색하며 하수구를 통하면 파티장이 열리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 냄새는 좀 나겠지만 검문은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했다. 서윤은 찡그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교수님, 취향 참 독특하네요. 어제는 폐수 처리장이더니 오늘은 하수구라니 데이트 코스 한번 살벌하네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고받는 농담은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을 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잠입한 그들은 주차된 고급 세단 트렁크에서 파티복으로 갈아입을 옷을 훔쳐냈다. 서윤은 찢어진 전투복 대신 훔친 드레스를 수선해 입었고 태주는 사이즈가 조금 큰 턱시도를 입었지만 그의 귀족적인 기품은 옷의 허름함을 감추기에 충분했다. 서윤이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올려 묵자 태주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답군 블랙스완이라는 코드네임이 아까울 정도로.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허벅지에 가터벨트를 착용하고 그 안에 단검과 소형 권총을 숨겼다. 당신도 제법 근사해요, 사기꾼 교수님.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전투 준비를 마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사냥꾼이지, 명심해. 우리의 목표는 이사장과 그 배후에 있는 당신네 조직의 배신자야. 태주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짱을 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웅장한 음악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고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가면 무도회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 될 것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만 개의 빛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경을 연출하는 그랜드 볼룸은 가면을 쓴 상류층 인사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강태주의 팔짱을 끼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행사장 중앙을 가로지르며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는데 그녀가 입은 짙은 와인색 드레스는 마치 핏방울이 흐르는 듯한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맞잡은 두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서윤은 드레스 자락 아래 숨겨진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강태주는 부상당한 다리의 통증을 참아내느라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특유의 오만하고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자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두 마리의 맹수처럼 주위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단상 위에서는 이 대학의 이사장이자 에레보스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남자가 자선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윤을 배신자로 몬 정보국의 국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저들의 역겨운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가 되겠군.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서윤은 그의 팔을 더욱 꽉 잡으며 무언의 동의를 표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는데 태주가 무대 뒤편의 메인 서버실로 잠입해 판도라의 문서를 행사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동안 서윤이 경호원들의 시선을 끌며 그를 호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려는 찰나 단상 위에 있던 정보국장이 객석을 훑어보다가 서윤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사색이 되는 것이 보였다. 국장은 즉시 이사장에게 귓속말을 했고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지며 눈짓을 보내자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무정히에 손을 올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들켰군 파티는 끝났어. 지금이야 태주의 짧은 외침과 동시에 서윤은 신고 있던 하이힐의 굽을 꺾어버리고 드레스의 옆단을 과감하게 찢어 활동성을 확보했다. 그녀가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던지자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와 함께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귀부인들과 당황한 경호원들이 뒤엉켜 혼란이 가중되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가장 먼저 달려드는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서 뺏은 진압봉으로 뒤따라오는 적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태주가 이동할 길을 열었다. 강태주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대 뒤편으로 향하는 통로를 향해 전력 질주했고 그의 뒤를 쫓으려는 적들은 서윤이 막아섰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적들의 주먹을 피하고 관절기를 사용하여 거구의 사내들을 바닥에 꽂아버렸는데 그 모습은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한 마리의 흑조 그 자체였다.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샴페인 병을 집어던져 적의 시야를 가리고 공중제비를 돌아 적의 어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그녀의 기술은 단순한 무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서윤의 체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다. 태주가 서버실에 도달할 때까지 단 1분 1초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온몸이 멍들고 찢어지는 고통을 무시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한편 서버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강태주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피 묻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다. 이사장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군사 등급의 방화벽을 설치해 두었고 밖에서는 경호원들이 문을 부수려고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태주의 심장을 조여왔다. 젠장 시간이 없어 태주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미리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화면의 코드들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며 접속 권한이 승인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가 준비해온 하드디스크를 포트에 연결하자 데이터 전송바가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이사장의 개인 경호실장이 권총을 겨누고 들이닥쳤다. 죽어라. 쥐새끼노마 경호실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천장에 환풍구가 뜯어지며 서윤이 날라들었고 그녀의 발차기가 실장의 손목을 강타해 총알은 천장을 뚫고 나갔다. 서윤은 바닥을 구르며 실장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두 사람은 좁은 서버실 안에서 엉겨붙어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태주는 그 혼란 속에서도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고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쓰러졌던 실장이 다시 일어나 태주의 멱살을 잡고 모니터 쪽으로 밀쳐버렸다. 모니터가 깨지며 파편이 튀었고 태주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실장의 허벅지를 찔렀다. 실장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물러난 사이 서윤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그를 기절시켰고 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기어이 전송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행사장 안에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던 자선단체의 로고가 사라지고 에레보스의 자금 세탁 장부와 이사장의 살인교사 음성 파일 그리고 정보국장의 뇌물 수수 내역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기 시작했다.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발을 멈추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웅성거림은 곧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이사장은 단상 위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정보국장은 얼굴을 감싸 쥐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서버실 안에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태주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하자 서윤은 다가와 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경찰 특공대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정보국장이 체포되더라도 조직 내에 남아있는 잔당들이 그들을 노릴 것이 분명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지금 여기서 잡히면 안 돼요. 사라져야 해요. 서윤은 태주를 부축해 일으키며 비상 탈출구를 찾았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인파를 틈타 호텔 주방으로 연결되는 화물용 승강기를 탔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들의 영웅적인 활약은 전설처럼 남겠지만 정작 주인공들은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다시 숨어들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태주는 다리의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서윤의 어깨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내디뎠고 서윤은 그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과 피로 젖은 그들의 몸을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불빛은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보였다. 골목길 끝에 다다랐을 때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서윤의 얼굴을 감싸주고 깊은 입맞춤을 했고 그것은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연인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다. 고마워.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줘서. 태주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은 슬프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세상은 그들이 남긴 진실의 파도에 휩쓸려 거대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에레보스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직후의 며칠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사장과 정보국장의 체포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들이 저지른 금융범죄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며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세상이 그토록 떠들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기만 했다. 한서윤은 창가에 기대어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고 침대에 누운 강태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이마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악몽에서는 비로소 해방된 듯 평온해 보였다. 서윤은 다가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조직은 붕괴되었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심판대에 올랐지만 서윤의 신분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이자 동시에 명령 불복종으로 수배된 도망자였기에 그녀가 태주의 곁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는 일이었다. 잔당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고 언론과 검찰은 영웅이 된 교수의 숨겨진 파트너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태주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서윤이라는 존재가 그의 이력에서 깨끗이 지워져야만 했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게 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선의 선택이었다. 서윤은 짐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구구절절한 작별 인사는 그들의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았기에 그녀는 단 한 문장만을 적어 놓았다. 당신의 강의는 언제나 최고였어요, 교수님.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주의 잠든 얼굴을 눈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소리가 서윤의 가슴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요원이 아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 한서윤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다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다. 캠퍼스의 은행나무들은 노랗게 물들었고 학생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낙엽이 떨어지는 교정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레보스 사건 이후 그는 정의로운 지식인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그의 범죄 심리학 강의는 수강 신청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는 방송 출연 제의나 정계 진출의 유혹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학교와 연구실만을 오가며 학문에만 매진했다. 그는 가끔 수업 도중 문이 열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선을 돌리곤 했지만 들어오는 것은 지각한 학생들이거나 조교일 뿐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토록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혀두는지 궁금해 했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면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그는 그녀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쪽지가 액자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그는 일이 힘들 때마다 그 문구를 보며 그녀를 떠올렸다. 어느 날 늦은 밤 강태주는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 홀로 남아 학생들의 리포트를 채점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1년 전 그날 밤처럼 처량하게 들려왔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피로한 눈을 비비며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캠퍼스의 가로등 불빛만이 비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학생들의 운동화 소리도 경비원의 순찰 소리도 아닌 아주 규칙적이고 세련된 발자국 소리였다. 강태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응시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연구실 문 앞에서 딱 멈추었다. 노크 소리는 없었다. 잠시 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강태주가 10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번호가 아니라 그와 서윤만이 알고 있는 그날의 날짜로 변경된 비밀번호였다. 띠리릭하는 경쾌 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어둠 속에 나타났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촌스러운 안경을 쓴 대학생도 피 묻은 전투복을 입은 스파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 강렬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은 젖은 우산을 접어 문가에 세워두고 천천히 강태주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는 강태주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미소였다. 교수님,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서윤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주의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을 돌아 나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상담 예약은 하셨습니까, 학생? 아니면 또 무단 침입인가?
강태주가 짐짓 엄격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꾸했지만 목소리는 감격으로 인해 메어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젓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겼다. 예약은 안 했지만 아주 중요한 인생 상담이라서요. 교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강태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에게서 나는 비냄새와 그리운 체향이 그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었군. 정말로 돌아왔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윤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대답했다. 약속했잖아요. 낙제 점수 대신 A 학점을 받으러 오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동안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침묵 속에서 오고 갔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떻게 지냈어? 위험하지는 않았나? 태주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며 물었다. 서윤은 그의 손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웃었다. 쉽지는 않았어요. 신분 세탁도 해야 했고 정보국의 감시도 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모든 혐의는 벗겨졌고 저는 더 이상 블랙 스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서윤으로 살기로 했어요. 당신 곁에서. 그녀의 말은 태주에게 있어 세상 어떤 판결문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널 놓지 않아 내 수업을 평생 들어야 할 거야.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 서윤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각오하고 있어요. 교수님 강의가 좀 지루하긴 하지만 참아보죠 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강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준비해두었던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주려고 샀어. 촌스럽다고 욕해도 소용없어. 이건 반품 불가니까.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태주는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0907 요원, 이제 새로운 임무를 하달하지. 나랑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거부권은 없다. 태주의 프로포즈는 투박했지만 그 어떤 미사 요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 접수 완료 실패는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물론이지 실패하면 재수강이야 영원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게 입을 맞췄고 창밖에 빗줄기는 잦아들어 어느새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구실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캠퍼스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언제나 냉철하고 독신주의자 같았던 강태주 교수가 웬 미모의 여성과 함께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다는 목격담이었다. 학생들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지만 강태주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식판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반짝이는 반지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선 강태주는 여느 때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다. 자, 오늘은 범죄 심리학의 마지막 장 치유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입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다. 그는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윤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 너무 뻔한 결말 같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기도 하지. 학생들은 교수의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해 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점차 빠져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뒤 서윤은 강단 앞으로 다가왔다. 강의가 꽤 낭만적으로 변했네요, 교수님. 예전에 그 시니컬한 독설가는 어디 갔나요? 태주는 교탁을 정리하며 웃었다. 그 독설가는 이제 은퇴했어. 웬 맹랑한 여학생한테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말이야.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강의실을 나섰다. 날씨가 좋군 산책이나 할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짱을 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폐수 처리장만 아니면 다 좋아요. 두 사람은 캠퍼스의 가로수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고 그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갔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한서윤과 강태주 그들의 사랑과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순진한 학생으로 위장했던 그녀와 문서를 찾다가 그녀를 잡았던 교수, 그들의 위험하고도 달콤했던 숨바꼭질은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